자, 오늘은 정나은 선생님께서 우리 장애 진단서 쓸 때 어떤 걸 유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정나은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아 텍스트북 리뷰 발표 맡은 2년차 정나은입니다. 이번 발표는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장애진단서 작성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외래에도 환자분들이 종종 장애진단서를 써달라고 오시게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 바쁜 외래 환경 속에서 정확히 작성해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정확하게 쓰는 방법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장애 진단서 작성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분류를 알아야 합니다. 장애는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나뉘며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로 나뉩니다.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에는 지체 장애가 해당되며 지체 장애의 세 분류에는 절단 장애, 관절 장애, 지체 기능 장애, 척추 장애, 변형 등의 장애가 포함됩니다. 네. 네. 절단 장애는 일반 의사도 장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이외 지체 장애는 정형외과를 포함한 세부분과 전문의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장애 진단 시기는 충분히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가능합니다. 실제 임상에서 장애 진단서를 작성할 때에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지체 장애용 소견서를 함께 써드려야 됩니다. 진단서에는 장애 유형과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 원인, 발생 시기, 진료 기간 및 의사, 진단 의사의 소견이 포함됩니다. 각각을 자세히 보면 장애 유형은 지체 장애와 그 세 분류를 기재하고 장애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장애 부위를 기재합니다. 질환명은 절단, 관절 강직, 신경마비, 변형, 흉터 등에 관한 내용을 해당 부위와 함께 상세히 언급합니다. 장애 원인은 선천적, 뇌졸중, 교통사고, 추락 등 장애 발생 원인을 기재하며 발생 시기는 출생 시부터 몇 세경 또는 몇 년, 몇 월, 며칠 등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진단 의사의 소견은 환자의 환자의 상태를 진찰한 후 절단, 강직, 마비, 변형, 길이의 차이 등 그 장애의 상태를 판단하여 그 정도를 적고 경우에 따라 각 장애 진단서가 요구하는 등급을 판정하거나 해당 장애의 장애율을 선정하여 기록합니다. 각 기관에서 기관 소속의 의사나 자문의사들에게 장애의 급수를 판정을 의뢰하여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 진단서를 발부하는 의사가 정도를 판단하여 등급을 직접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애가 비영구적인 경우에는 재판정 여부를 같이 기술하고 재판정 가능한 시기를 같이 기술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직접 피지컬 이그잼을 시행을 해서 소견서를 작성하게 되고 관절장애의 경우는 해당 소견서를 상하지 기능 혹은 척추장애의 경우에는 해당 소견서를 작성해 두게 됩니다. 각각 세부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단 장애는 절단 부위를 엑스레이 촬영으로 확인하고 절단 부위가 명확할 때는 피지컬 이그잼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상에 의한 결손뿐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되며 상지 절단 장애, 하지 절단 장애로 구분됩니다. 장애 등급은 2019년 기준으로 기존 1에서 6급에서 나누는 것에서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지 절단 장애는 팔 또는 손의 어떤 관절 이상에서 관절 절단이 있는지에 따라서 상태를 기술하게 되고 하지 절단 장애는 다리 혹은 발에서 어떤 관절 이상으로 결손이 있는지에 따라서 장애의 상태를 기술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론 관절 장애입니다. 관절 장애는 관절의 강직 또는 불안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관절 강직은 완전과 부분으로 나뉘는데 완전 강직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 고정된 것이고 부분 강직은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된 것입니다. 고니오미터 다음 사진과 같이 우리 임상에서 사용하는 관절 운동 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 운동 범위가 해당 관절의 정상 운동 범위에 비해서 몇 퍼센트 감소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관절의 운동 범위는 능동적 운동 범위가 아닌 수동적 운동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피지컬과 그 근거가 되는 영상학 검사 혹은 금정도 검사에서 서로 일치함을 확인되어야 됩니다. 관절 장애도 마찬가지로 상지와 하지로 구분됩니다.
상지 관절 장애에서 팔의 3대 관절은 어깨, 팔꿈치, 손목 관절을 말하며 손가락은 중수지 관절, 근위지 관절, 원위지 관절을 말합니다. 이 팔 또는 손에서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각각 몇 퍼센트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서 경증, 중증 혹은 경증으로 기술하게 됩니다. 팔의 3대 관절, 어깨, 팔꿈치, 손목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불량하여 뼈 스캔 등 영상 자료를 통해 뚜렷한 골륜의 소견, 삽입물의 이완 소견,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경증 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하지 관절 장애도 마찬가지로 3대 관절, 엉덩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서 각각 운동 범위가 몇 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는지에 따라서 장애 상태를 기술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증과 경증으로 나뉩니다. 엉덩 관절 또는 무릎 관절에서 동요 관절이나 습관적 탈구가 있는 경우도 경증 장애에 해당됩니다. 동요 관절은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의 동요 관절이 있어서 보조기를 착용해야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때 인공관절 치환술 후 동요는 동요 관절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습관적 탈구는 단순한 습관성 탈구가 아니라 그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지 관절 장애에서도 다리의 3대 관절, 엉덩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서 인공관절을 치환수를 하였으나 예후가 안 좋아서 뼈 스캔 등 사진에서 골융의 소견, 삽입물의 이완 소견,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 소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병증 장애에 해당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관절의 운동 범위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숄더 조인트에서는 굴곡 신전, 외전, 내전, 외회전, 외회전을 각각 측정하여 총합 50도, 500도에서 몇 퍼센트 감소되었는지를 기술하게 됩니다. 각각 측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굴곡은 누워서 전환을 회내시킨 상태에서 중립위를 하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신전은 엎드려서 전환을 회외시키고 측정을 하게 되고 외전과 내전은 누워서 전환을 회내와 회의 중심에 두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외전은 다음과 같이, 내전은 다음과 같이 측정합니다. 외전과 내전은 누워서 팔을 90도 외전하고 팔꿈치 관절도 90도 유지하여 90도, 90도가 된 상태에서 외회전은 손 등면이 침상으로 닿게 하는 동작, 내회전은 전환의 손바닥면이 침상 위로 닿게 하는 동작으로 각각 90도, 40도를 정상 범위로 하여 기술합니다. 팔꿈치 관절은 총 310도에서 굴곡, 신전, 내전, 외전 네 가지를 기술합니다. 굴곡과 신전은 누워서 팔을 펴고 전화를 회외 시킨 중립위에서 측정하게 되고 이때 굴곡을 150도, 신전을 0도 정상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내회전과 외회전은 누워서 전환을 중립위에 두고 외회전은 전환을 바깥으로 돌리고 내회전은 전환을 안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때 손 바닥면이 돌아간 각도를 측정하고 각각 정상 범위는 80도입니다. 다음으로 손목 관절은 신적, 굴곡, 요사위, 척사위 총 4가지를 기술하게 됩니다. 신전은 각도기를 손가락의 3번째 손가락과 4번째 손가락 사이에 붙이고 손목을 최대한 뒤로 젖혀 신전 각도를 측정합니다. 굴곡은 각도기를 손등에 대고 최대 한도로 손목을 굽혀 굴곡 각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요사이와 척사이는 각각 20도, 30도가 정상 범위고 손을 회내시킨 상태에서 중심을 손목에 막대를 셋째 손가락에 고정을 하고 요사이와 척사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손가락 3개의 관절, 중수지 관절, 근위지 관절, 원위지 관절, 그리고 엄지손가락에서는 중수지 관절과 지관절의 운동 범위를 측정하여 기술하게 됩니다. 각각 기술 방법은 이제 엄지손가락은 손목 관절을 중립위에 두고 중수지 관절을 다음과 같이 0도에서 60도를 정상 범위로, 지관절은 0도에서 80도를 정상 범위로 측정하게 되고 그 외의 손가락은 손목을 중립위에 두고 각도기를 손가락 등 쪽에 대고 중수지 관절은 다음과 같이 0도에서
90도, 그리고 PIP는 0도에서 100도, DIP는 0도에서 70도를 정상 범위로 기술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지 관절입니다. 하지 관절에서 엉덩 관절은 굴곡, 신전, 외전, 내전, 외회전, 내회전을 각각 기술하게 됩니다. 굴곡 각도는 반대측 엉덩 관절을 굴곡하여 고정한 상태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관절을 굴곡시켜 각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신전은 엎드려서 중립비를 만든 다음 다리를 신전시켜서 그 각도를 측정합니다. 외전과 내전은 반대측 엉덩 관절을 굴곡하여 고정한 상태에서 외전과 내전 각도를 측정하며 외회전 및 내회전은 중립위로 누운 상태에서 발 뒤꿈치 중심의 각도기 중심을 맞추고 각도기가 둘째, 셋째 발가락 사이에 5도로 위치한 다음에 수직 상태를 중립위로 하여 엉덩 관절의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각도를 측정합니다. 다음으로 무릎 관절은 굴곡 각도와 신전 각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누워서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릎 관절을 굴곡시켜 각도를 측정한 다음에 신전의 결합, 즉 굴곡 구축을 검사합니다. 앵클, 발목 관절은 굴곡, 신전, 외반, 내반 각도를 각각 기술합니다. 굴곡과 신전은 발목 관절의 중립이 90도를 기준으로 외과부에서 각도기의 중심을 댄 다음에 신전과 굴곡을 측정합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하는 앵클 돌시플렉션이 신전, 플란타 플렉션이 굴곡에 해당됩니다. 외반 및 내반은 발목 90도를 중립위로 한 다음 외반, 내반 시 발바닥면이 돌아간 각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풋은 발가락 3개의 관절, MTP, PIP, DIP 중에서 MTP와 PIP까지만 기술하게 되고 엄지가락은 중족지 지관절 2가지만 기술합니다. 또한 제3지, 4지, 5지는 PIP까지 기술하지 않고 MTP까지만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은 중립위는 무릎 관절 45도, 발목 관절 90도를 기준으로 중족지 관절은 발도기를 발바닥에 대고 엄지 발가락을 신전시켜 신전 50도, 그리고 등에 대고 굴곡시켜 굴곡 30도를 정상 범위로 측정하게 되고 지관절은 각도기를 발가락 등에 대고 굴곡시켜 굴곡 30도, 신전 0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이제 둘째 발가락부터는 중족지 관절은 각도기를 발바닥에 대고 신전을 등에 대고 굴곡을 측정하고 굴곡 30도, 신전 40도가 정상 범위입니다. 그리고 PIP는 각도기를 발바닥 등에 대고 굴곡 40도, 발바닥에 대고 신전 0도를 측정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ROM을 측정하는 방법이었고 이제 지체기능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기능 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이 팔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로 척추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며 감각 손실이나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2013년부로 CRPS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력 검사상 그레이드 3 이하가 나와야 되며 피지컬과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이나 근정도 검사에서 소견이 서로 일치함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척수 병변과 질환에 있는 경우는 척수의 외상이나 질환에 의해서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얘기하며 코누스 메듈러리스, 코다 이퀴나의 손상을 포함합니다. 이때 추간팔 탈출증, HIVD나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장애 진단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상검사로 CT, MRI, 스페트, 페트 등으로 확인이 되고 이 영상 검사 소견이 신경학적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서로 일치하여야 됩니다. 이제 최청 판정일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이 필요하고 판정 연령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합니다. 임상에서 사용하는 근력 등급표를 그대로 쓰게 되는데 0에서 5등급으로 나뉘고 3등급은 중력에 대항하여 능동적인 관절 운동이 가능한 상태이며 3등급 이하일 때 이제 지체 장애로 진단이 가능하고 0등급과 1등급은 완전 마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상지 기능 장애를 진단할 때는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관절에 각각 굴곡과 신전, 근력 등급을 측정하여 기술을 하고
해당하는 항목에 이제 한 팔의 마비의 정도, 그리고 근력 등급에 따라서 중증, 경증으로 기술하게 됩니다. 하지 기능은 엉덩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발가락 관절의 굴곡근, 신전근, 근력 등급을 측정하여 마찬가지로 어느 범위에 어느 정도 근력 등급과 범위에 따라서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 상태를 기술하게 됩니다. 다음은 척추 장애입니다. 척추 변변은 엑스레이, CT, MRI 등 검사 소견과 수술 부위 및 수술 종류를 확인합니다. 이때 척추 장애에는 골유합술 후에 유합이 된 상태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허용하도록 보완된 인공 디스크 삽입술, 연성 고정술, 와이어 고정술 등은 고정된 분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 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이외 분절은 운동 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합니다. 척추 수술 후 상태이고 강직성 척추염도 척추장애에 해당되는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해야 되고 이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에서 완전 강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방사선 사진상 목뼈부와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가 완전히 유합이 된 것을 얘기하고 해당 척추부의 운동 가능 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운동 가능 범위의 측정 방법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 장애의 정상 운동 범위는 다음과 같고 이 정상 운동 범위는 추후에 수술 후에 몇 퍼센트 고정되었는지를 산정하는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서에서 보면은 고정 시술을 시행한 분절을 표시를 하고 이 분절이 총 운동 기능 기여도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 기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직성 척추 질환 등에서는 척추의 운동 범위를 저희가 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측정하여 기술하게 됩니다. C스파인에서 의학적 검사는 전굴, 후굴, 측굴, 우측, 좌측, 좌우 회전을 각각 기술하게 되는데 전굴 및 후굴은 각도기의 중심을 인두 높이에 막대는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를 따라서 놓고 앞으로 굽히고 뒤로 굽혀서 각각 굴곡각, 신전각을 측정합니다. 측굴은 양팔을 90도로 외전시켜서 어깨를 안정시킨 상태에서 각도기의 중심을 제7목뼈 급돌기 C7 스피너스 프로세스에 두고 막대를 정중선에 두고 이제 왼쪽, 오른쪽 측구를 측정하고 좌우 회전은 어깨가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하고 좌우로 머리를 돌려 턱이 돌아간 각도를 측정합니다. 다음으로 또라식 룸바 스파인에서는 총 240도에서 정굴, 후굴, 측굴, 좌우 회전을 측정하게 되고 정굴 및 후굴은 각도기의 중심을 제12 늑골의 끝에 해당하는 높이의 옆구리에 두고 막대는 겨드랑이를 향해서 고정하여 목을 앞으로 굽혀서 정굴, 뒤로 젖혀서 후굴을 측정합니다. 측굴은 각도기의 중심을 제5허리뼈의 극돌기 L5 스피너스 프로세스에 두고 좌우로 몸을 굽혀서 측정하고 좌우 회전은 골반을 잡아서 움직이지 않게 하고 좌우로 몸을 비틀어서 몸통, 트렁크가 돌아간 각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장애의 경증과 중증 기준을 보면 목뼈 또는 등 허리뼈의 운동 범위가 정상의 5분의 1 이상 감소되었다만 돼도 경증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그 5분의 1은 목뼈 95도에서 5분의 1은 19도, 등허리뼈 111도에서 5분의 1은 22.2도에 해당되는데 이를 진단서에서 보면은 C1 퓨전만 하신 분은 운동 기능 정도가 95도에서 10도 감소할 거기 때문에 이제 5분의 1, 20%에 해당하지 않아서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없지만 OC1, C1,2를 같이 퓨전하신 분은 총 23도가 감소한 거기 때문에 경증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 허리뼈 부위에서도 L4-5만 유합한 경우에는 17도 감소한 걸로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없지만 L3, 4, 5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총 32도로 22도보다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경증 장애 진단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변형 등의 장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형 등의 장애는 다리 길이의 단축, 척추에 측만증, 후만증이 있는 경우, 저신장, 외소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다리 길이의 단축과 척추 변형이 있는 경우는 영상의학 검사에서 그 소견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네, 저신장 외소증은 나이는 만 18세 이상의 남성에서 키가 145cm 이하인 경우, 만 16세 이상의 여성에서 키가 140cm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변형 등의 장애는 중증은 없고 경증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2개를 보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8세 남한으로 양측 포어암에 그 LOM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엑스레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라테랄 뷰에서 보면 얼라와 라디우스가 서로 융합이 되어 시노토시스가 있는 상태입니다. 피지컬을 해봤을 때 엘보 플렉션은 150도로 고전되었으나 익스텐션 0도 0도 그리고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이 0도로 전혀 되지 않았고 이를 정상 범위의 몇 퍼센트 감소했는지 계산해 보면 정상 범위 130도에서 150도만 보존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48.4%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를 장애 진단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찾아보면 이제 경증 장애인에서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 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하고 장애 진단서를 써달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견서에 저희가 시행한 피지컬 소견을 적고 그리고 진단서에 장애 유형, 부위 및 질환명, 장애의 원인, 선천질환 이렇게 작성을 하고 소견에 양쪽 팔꿈치 관절의 운동 범위가 50% 이상 감소되어 있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척추 장애에 해당되는 케이스이고 65세 여자 환자분으로 T10 일리악 디포미티 코렉션 수술을 하고 POD 6개월 차에 장애 진단서를 써달라고 외래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척추 장애에서 몸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 범위가 정상의 4분의 5 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되며 장애 진단서는 마찬가지로 소견서와 진단서를 써주고 소견서에는 수술명, 수술 범위 그리고 고정 부위를 기술하게 됩니다. T10 일리학이기 때문에 등허리뼈부의 운동 가능 범위가 없는 상태여서 장애 진단에 받을 수 있는 상태이고 진단서는 장애 유형, 부위와 질환명, 원인, 시기를 작성하고 수술을 시행한 환자로 척추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상태이다라고 소견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장애 진단서를 써달라고 오시는 환자분들께 자신 있게 써드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